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기출 강의 들어가네요. 네, 기출집이 페이지가 좀 많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해설이 많아요. 해설이 많고 또 글자를 기존 책자보다 좀 많이 키웠거든요. 네, 그래서 뭐 보시기에 따라서는 글자가 그래도 작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존 책들에 비하면은 이제 많이 늘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페이지가 많아 보이지 실제는 처음 초안 잡았을 때는 500페이지가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부르는 형태고 그리고 이제 5개년 법무사 기출 문제를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5개년 법무사 외에 다른 시험에서도 최근에 이제 출제가 좋은 문제들이 있으면 보완 문제로서 이제 담아놨는데 강의 진행은 이제 모든 문제를 다 세세하게 보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회차 때문에요. 그래서 법무사 시험 5개년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좀 보강하는 형태로 그리고 이제 안 보고 지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복수하실 때 좀 이제 훑어볼 수 있도록 좀 체크해드리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할게요. 대신에 이제 법무사 시험은 아주 철저하게 분석하겠습니다. 네, 최근 5개년 정도 시험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출제 기왕들하고 경향이 최근에 판례 시험이로서 이제 경향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보니까 이제 경계가 한 5개년 정도, 그 이전 것들은 좀 쓰려고 하니까 좀 애매한, 좀 지엽적인 것들도 많이 담겨져 있고, 또 중복되는 것도 좀 많아요. 그래서 최근 5개년 정도면 충분히 전체적인 맥락을 잡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 분량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또 강의 진행은 문제만 쭉 그냥 미시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거시적인 관찰까지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체계들을 좀 더 큼지막하게 들고 와가지고 물론 이제 실용적으로 아주 실용적인 관점에서 자, 해당 문제 자체를 이제 지배할 수 있는 좀 더 큰 어떤 체계와 맥락 이런 것들을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먼저 들여다보거나 한 다음에 또 이제 좀 더 미시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이제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이제 헌법 압축 정리라는 자료가 주어졌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이제 판서로서 이렇게 쭉 진행하던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총취합을 해본 거예요. 누구한테 맡긴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조금씩 이제 작성해놨던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뭐 이 분야에 두문자가 이런 게 있으니 기본수를 갖고 있으면 두문자도 찾아보라.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적시를 해놨거든요.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마지막 정리 포인트, 그걸 생각해서 만든 이제 자료라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뭐 어떤 뭐 결을 잡아가는 내용, 그런 의미로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복습할 때 조금 봐주시면 좋고, 뭐 각자 교재 뭐 대조해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제 교재를 가진 분들만 보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에 담긴 내용들이 다 똑같잖아요. 어떤 교재든 간에 그죠? 그래서 다 보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보이는 것들 위주로 가볍게 보시고 그다음에 최종 정리할 때 이 자료 가지고 이제 가볍게 마무리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기대하면서 만든 자료니까 최종 정리 때 마무리 요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문제풀이는 일단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좀 크게 볼 수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크게 보고 나서 들어갈 때도 있고 이게 좀 유기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진행하죠. 2페이지부터입니다. 자, 헌법총론, 헌법의 의의 제1절부터 이제 들어가는데요. 자, 1번 문제. 관습헌법이 제일 먼저 나왔네요. 이 법무사에서 관습헌법을 아주 제대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법무사 시험 문제 하나만 봐도 앞으로 이제 관습헌법은 뭐 다 본 거나 거의 다름없는 이런 이제 결과물이라 상당히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아주 든든한 이런 문제인데요. 자, 요거 먼저 해설에 가 보시면은요, 두 문자가 왼쪽 날개면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표가 작성되어 있는데 이 도표 안의 내용을 통해서 결국 이제 두 문자를 정리하시면 여러분 그 1번 문제 다 풀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도표 안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 후보 시절 제1 공약, 수도 이전, 이걸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실천하는 과정에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겪었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신행된 수도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하나 만들어서 수도를 이전하고자 노력했는데 그게 이제 가로막히는 첫 번째 계기입니다. 우리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수도 서울이 관습헌법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수도를 이전하는 거, 서울을 이제 지금의 세종으로 이전하려고 하니까 서울이라는 것이 그냥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뭐 어떤 정치 행정의 중심 도시 이런 수도가 아니라 법적으로 이미 이제 확립된 규범이냐 아니냐 이게 따져졌거든요. 그걸 규범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정승인 시험에서도 이제 고와 관련된 지문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자, 그거 중심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자, 첫째 란에 보시면 이 법률이 수도 이전의 의사를 포함하고 있는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합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수도의 개념이죠. 한 나라의 이제 수도,
수도라는 게 이제 뭐냐 하니까 요 사전적 개념 자체입니다. 요거는 헌재가 뭐 만들어낸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전 표준어 사전 딱 열어서 수도 하면 바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키워드 보시면 정치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국가기관의 소재지다라고 밝혀 있죠. 예. 그래서 한 나라의 수도라는 개념이 한 나라의 정치 행정의 중심이 되는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그대로 풀어줬습니다. 정치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 그러면 이제 그 기관으로 이제 접근하자면 이게 어떤 기관이냐 했더니 우리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판례인데 괄호에 보시면은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제 정치 행정의 정치 권력의 가장 이제 근본이 되는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와 대통령인데 이 오지문을 좀 써보세요. 국회와 대통령 이걸 이제 바꾸는데 법원이나 헌재와 같은 이제 사법기구들 있죠. 헌재, 법원 같은 사법기구들은 기준이 안 됩니다. 수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안 돼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소재지나 뭐 법원의 소재지 이런 것들을 최종으로 지금 내려보내는 걸 법률로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국회나 대통령의 소재지 이거는 정치행정의 중심도시로서 이거는 무조건 이제 헌법적으로 규율된다라는 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법률 제정만으로는 못 옮기게 돼 있습니다. 결론이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가면 지금 국대라는 게 두 문자로 잡혀 있고요. 국회와 대통령.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란에 관습헌법의 인정 여부인데 이거는 두 줄 뒤에 바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제 성문헌법을 갖고 있는 나라지만 성문헌법이 완벽하게 100%를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조직사항을 그래서 관습에 의한 보충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관습헌법을 인정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관습헌법이 이제 인정되는 요건과 그다음 오른쪽에 보면은 수도 서울이 관습헌법에 해당하는가 이게 이제 남았는데요. 관습헌법의 인정 요건 왼쪽을 보시면은 자 일단 첫 줄 기본적 헌법 사항에 관한 관습으로서 관습법의 일반 요건을 갖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일반 요건을 괄호에 보시면은 관행 그다음에 계속성, 항상성, 명료성, 국민적 합의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관습법의 일반 요건입니다. 모든 영역에 모든 법 영역에 이제 관습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일반 요건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첫째 줄 앞에 기본적 헌법 사항에 관하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의미가 큽니다. 자 이거는 단순히 이제 법률로 규정하면 충분한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최고법에 규정을 두어서 어떤 그 기틀을 잡아야 될 그럴 사항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 헌법 사항 근처에다가 모든 헌법 사항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또 틀립니다. 네 그래서 모든 헌법 사항에 관해서 관습이 성립된다 이러면 안 되고요. 자 기본적인 헌법상 국가조직 사항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그래서 국가조직 사항인데도 법률로 정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보면은 국회법이 정하는 것들, 국회법이 정하는 뭐 국회 운영 질서나 조직 질서 이런 것도 다 이제 헌법에서부터 유래하는 어떤 국가 근본적인 어떤 국가 조직 사항 아닙니까? 그다음에 법원조직법, 정부조직법, 선거법. 지방자치법, 정당법, 공무원법 이런 것들이 보면 다 이제 헌법사항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법률로 다루어도 충분하고 헌법에서부터 그렇게 세세한 내용들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누구나 인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헌재가 그렇지 않고 반드시 헌법에서부터 규정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 헌법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한 관습으로서 자 두 문자 관계국 항명 이거 이제 외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도 이제 제 줄에 두 문자가 잡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단락 내려가시면은 자 이러한 성립 요건은 동시에 효력 유지의 요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습법의 성립 요건의 하나인 국민적 합의성이 상실되면 관습헌법의 효력도 그때부터 같이 상실된다라는 이제 법칙을 제시하는데 자 이거 결국 이제 그 키워드를 보시면은 성립 요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즉 발생 당시에만 존재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구비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왼쪽 마지막 란의 왼쪽 제목이 보면 관습헌법의 인정 요건입니다. 성립 요건이 아니라 이제 인정 요건이란 말이 성립 요건이자 효력 유지, 즉 존속을 위해서 계속 구비해야 될 요건이다. 이제 이걸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요거 이제 자주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관습헌법에 해당하는지, 그러면 이제 효력이 어떻고 개정은 어때야 하는지,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들었는데, 자, 수도 서울은 관습헌법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서울이라는 용어 자체가 원래 수도라는 용어거든요. 옛날부터 우리 한국어 중에 고어입니다. 고 옛날 말인데 그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 논란이 약간 있긴 하는데, 약간 정설이 뭐냐면 그 통일신라 시대의 그 서라벌이라는 용어가 서벌로 이렇게 압축되고 그게 서울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서울이라는 단어 자체가 수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고어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좀 현재 우리 서울이 보면 정치행정에 뭐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그 단어나 유래나 그리고 지금 현실이나 전체가 수도라는 점에 지금 이제 한 점 의심이 없다, 자명하다라고 해요, 우리 판례가. 그래서 수도 서울은 관습헌법에 해당한다. 단순한 팩트가 아니라 확립된 규범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관습헌법은 주권자의 헌법적 결단으로서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이게 이제 오지문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동등한 효력 근처에다가 또 자, 보완적 효력만 가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지문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자, 요거는 반대 의견에 논거인데, 자, 보완적 효력만 가질 뿐이기 때문에 법률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반대 의견이 있어요, 전효숙 재판관에. 근데 법정 의견은 아니다. 보완적 효력을 넘어 성문헌법과 똑같은 헌법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문헌법과 마찬가지 어떤 개정 절차가 요구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가면은 성문헌법 개정 절차가 있잖아요. 128조부터 130조까지 뭐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이런 이제 개헌 절차가 있는데 마찬가지의 절차가 요구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동등한 효력이란 말은 결국 성문헌법과 개헌 절차 면에서 동등하다라는 의미를 이제 보여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성문헌법 체계에서 관습헌법의 개정은 헌법 개정 절차, 즉 성문헌법의 개정 절차 128조부터 130까지 있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투표예요. 국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괄호 보시면은 이제 방식이 약간 다를 뿐이다. 어떠냐면 성문헌법을 개정하려면 이제 기존에 있던 조항을 변화시키거나 수정하거나 없애거나 이제 그런 방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관습헌법의 이제 변동, 즉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을 수도를 세종으로 이제 변동시키려고 하면 이거는 원래 명문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첨가하는 방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없던 규정을 이제부터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내용을 이제 첨가하면서 개정하는 방식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국민투표를 중심으로 하는 개헌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법률만 제정해서 이제 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헌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 줄 가시면은 수도 이전을 법률의 형태로 실현하는 것은 헌법 103조 2항의 헌법 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해서 이제 위헌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 전체 흐름인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두 문자예요. 네, 그 두 문자로 이제 나중에 두 문자가 어떤 의미를 가진지는 복습할 때 좀 대주를 해주시고, 자, 지금은 시간 관계상 두 문자 스토리텔링만 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오시면은 관계국 강명 대국 기동이라고 돼 있죠, 그죠? 네, 요거 지금 얼마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거나 또 바로 직전에 트럼프가 이란을 침공한 거, 그런 거 떠올리시면서 큰 나라가, 대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대국이 뭔가 하지 마라, 핵 없애라, 우크라이나한테는 나토 가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따랐잖아요. 안 따르니까 큰 나라가 이제 기동을 했습니다. 이제 전쟁을 벌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가 관계국이 항명을 하니까 큰 나라 대국이 기동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십시오. 관계국 항명, 이게 이제 관습헌법의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대국 기동, 이게 대통령, 국회 수혜지, 그 다음에 기본적 사항의 한정, 그 다음에 동등한 효력, 이런 의미니까요. 요거면은 1번 문제 같은 것들을 다 풀어도 남습니다. 자, 이제 올라갑니다. 문제 1번.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전이 헌법의 법원으로 될 것이나, 법원이란 말은 이제 법의 기원 또는 근원이란 말을 줄인 거죠. 법의 근원, 기원이 될 것이나, 자, 형식적 헌법 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아까 우리 봤던 내용 중에 성문헌법 체제에서도 그 보완을 위해 관습헌법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이제 표현이죠. 자,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관습헌법은 일반적인 헌법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도 특히 국가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법률에 의해 규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만 대상으로 한다. 좋죠.
관계국, 강명, 대국 기동할 때 그 기입니다. 기본적 사항에 한하여 관습을 인정할 수 있다. 관습헌법을 성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 이르지 않는 어떤 국가주의 사항이라면 뭐 국회법이나 정부주의법이나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이제 법률로 규율해도 충분한데 그거보다 훨씬 더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이런 이제 사안이라면 이거는 반드시 헌법의 수준에서 관습의 형태든 성문의 형태든 헌법의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키워드는 자 첫째 줄 앞에 보시면 일반적인 국가조직상 즉 헌법상 중에서 그죠? 중에서도 그중 맨 뒤에 특히 국가의 기본이 되는 사항, 자 기본적 정도 체크해 놓을까요? 그리고 그 첫 줄은 맨 앞에 일반적인 이런 것도 체크해서 대조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헌법상이란 말이 모든 헌법상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관습이란 것 자체가 결국 이제 예외적인 요소다 보니까 예외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우리 헌재가 이 관습헌법의 성립을 성문헌법 체계에서 좀 엄격하게 인정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태세입니다. 자 이제 3번 헌재는 헌법기관의 소재지 특히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민주적 통치 원리의 핵심 역할을 하는 의회의 소재지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헌법사항의 하나라고 보았다. 자 이것들은 오지문도 많이 나오거든요. 자 첫 줄 뒤에 자 대통령 그다음에 두 줄 앞쪽에 의회 국회 요 두 가지가 보이면은 우리 헌재 표현을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가 수도 기준이다. 자, 그다음 4번으로 갑니다. 관습헌법이 성립하려면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한 관행이 존재하고 자, 기본적이란 말이 또 나와줬네요. 그리고 뒤에 관행이 존재하고 그 관행의 반복 계속성, 반복 개 뭐 이런 거 나왔죠, 그죠? 개. 그다음에 항상성, 명료성, 자 인정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확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승인 또는 이제 주권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줄 맨 뒤에 국민들의 승인 내지 확신을 얻어 국민들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 사항에 관한 관계국 강명이 이제 다 소개됐습니다. 자, 다음 5번으로 가죠. 5번. 관습헌법 사항은 헌법 개정 방법에 의해서 개정될 수 있을 뿐 이러한 방법 외에 관습헌법이 자연히 사멸하게 되는 등 법적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이게 틀렸는데요. 자, 일단 첫 줄 맨 앞에 헌법 개정 체크하십시오. 헌법 개정의 방법까지 체크하시고 자 그리고 둘째 줄 앞에 자연히 사멸 체크하십시오. 자 요거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 현재 판례 중에 보면은 관습헌법의 성립 요건은 효력의 유지를 위한 요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 구비돼야 하는 바 세월이 지나 이제 그게 바뀌었다. 즉 국민들의 확신이나 승인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혹은 이제 중간에 그 관습이 뭐 단절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은 그때부터 효력을 자연히 상실한다라는 이제 논리가 있었거든요. 효력 유지 요건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 도표로 내려가시면은 맨 마지막 란에 도표 마지막 란에 아래 두 줄입니다. 두 줄. 그래서 다시 보면 성립 요건은 동시에 효력 유지 요건입니다. 즉 관습 헌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가져야 될 요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관습 헌법의 성립 요건의 하나인 국민적 합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후에 상실되는 시기가 되면 관습 헌법의 법적 효력도 그때부터 상실된다. 이는 개정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개정을 요하는 경우라면 이제 성문헌법의 개정 절차를 따라야 되고 개정을 요하지 않고 자연히 성문헌법이 관습헌법이 변화되는 경우도 있다. 두 가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수가 다 가능하다는 거. 예, 요게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인데 여기 좀 요 판례에서도 좀 어려운 내용인데 요게 지문으로 나왔네요. 자, 그래서 요런 것까지 풀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러면 이제 관습헌법은 이제 통달했다라고 봐도 이제 되고 몇 가지만 조금 더 이제 보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2번 문제 가보시면 자, 경찰 쪽 문제가 요즘 경찰 쪽에 이제 헌법 시험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들어가가지고는 활발하게 출제되는데 문제 수준이 엄청나게 좋아요. 예, 생각보다. 자, 그래서 이제 2번 지문 정도만 체크해서 볼까요? 2번. 예, 체크 포인트를 좀 넣어주세요. 2번. 다 몰컷이기 때문에 자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민주적 통치 원리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회의 소재지 자 대통령하고 지금 의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및 대법원의 소재지를 정하는 수도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헌법 사항이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둘째 줄 앞에 대법원의 소재지는 수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자 틀렸고 자 이런 것만 이제 연습 좀 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관습헌법. 네, 요것도 오른쪽에 3번 지문으로 바로 가죠.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표현이다. 네,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 고위 한번 써볼까요? 아까 우리 관계국 강명할 때 관습헌법의 성립 요건입니다. 예, 그래서 관습헌법의 성립 요건으로서 인정 요건이라고 하죠. 자, 인정 요건으로서 국민적 승인 또는 국민적 합의가 있을 것, 이게 있었거든요. 예, 관계국 강명할 때 국, 예. 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다른 말로 예, 주권적 결단이라는 뜻이에요. 주권자의 대한민국 주인의 결단이 받쳐줘야 된다. 이건데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제 동등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성문헌법이든 관습헌법이든 다 예, 국민의 주권적 결단을 통해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효력을 구분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첫 줄 뒤에 보시면은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째 줄은 좋습니다. 첫째 줄은 좋은데 두째 줄에서 말이 안 되게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동등한 효력을 예, 가진다 이렇게 돼야 되고, 네, 그래서 보충적으로 효력을 가진다고 봐야 된다. 틀렸죠. 이는 전효숙 재판관의 반대 의견입니다. 보완적 효력, 보충적 효력만 있는 게 아니라 동등한 효력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대조하시고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분하고 이제 헌법의 해석 쪽으로 이제 가보죠. 제2절. 자, 여기서는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고 하는 이제 법률 해석의 기법이 중요한데 이 합헌적 법률 해석이 적용된 결정 형식이 한정위원, 한정합헌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정위원, 한정합헌 결정이라고 하는 이제 결정의 의미 이런 것들을 이제 재판론에서 또 다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주제입니다. 자, 합헌적 법률 해석.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위헌 전체 폐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의미를 특정 법정 문제되는 법조문의 의미를 특정을 해가지고 이 조항을 이런 경우에만 쓰지 마라. 예. 이 조항은 이런 경우에만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한정을 해서 위헌을 내려주는 것들이 결국 이제 입법권자에 대한 존중의 의미이며 그 다음에 합헌적 법률 해석의 적용 결과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통설 판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것도 밑에 해설의 도표를 먼저 보죠. 보시면은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의 이제 개념하고 한계가 나오는데 일단 개념이 다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을 때 작동하는 법률 해석의 기법입니다. 헌법을 기초로 하는 어떤 법률 해석의 기법이라 헌법 해석하고 법률 해석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이런 해석법인데 헌법의 이념을 밝혀내고 그 이념에 맞게 법률의 의미를 정돈하는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헌법 해석, 법률 해석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헌법의 해석 파트에서 이제 이걸 다루는데 일단 어떤 법률의 개념이 내용이 완전히 위헌적이거나 완전히 합헌적인 이런 요소만 있다면은 그에 따라서 결론 내리면 됩니다. 완전히 위헌이면 그냥 전체 위헌 폐기, 완전히 합헌이면 그냥 합헌으로 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일부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게 들어가 있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위헌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없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애매한 상황들 그럴 때 작동되는 해석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다의적 해석 가능성, 그래서 위헌적인 요소와 합헌적인 요소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이런 이제 법률을 대하는 법을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의적 해석 가능성. 그래서 고위 한번 써보시면 일의적으로만 해석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합헌이든 위헌이든 한 가지 뜻으로만 이제 평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간단한 사안일 때는 이런 법칙들이 필요 없고 그에 따라 이제 결론을 제시하면 되고요. 자, 이제 애매할 때 그때 웬만하면 이제 위헌 쪽이 아니라 합헌 쪽의 의미를 살려주자, 최소한이라도 살려주자 이런 이제 의미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합헌적으로 해석을 하자는 헌법 합치적으로 해석을 하자는 법률 해석의 기법이다라고 하는데 이 법률 해석 기법이 또 오지문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헌법 해석의 기법이다 하면 틀려요. 법률 해석 기법이다. 그래서 이제 헌법을 해석을 한 다음에 헌법에 부합하게 어떤 법의 의미를 이렇게 정돈하는 이런 이제 작업이지 이 자체가 이제 결국은 이제 법률의 의미를 정돈하게 한 작업이지 헌법의 의미를 정돈하는 작업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헌법 해석이 아니라 법률을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테크닉이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계가 자, 문의적 한계, 법목적 한계, 헌법 수용적 한계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합헌적 법률 해석은 그 출발점이 뭐냐면 최고법인 헌법의 어떤 이념들 안에서 법률을 만든 입법자를 최대한 존중해 주자. 이래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해석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최고법의 가능한 뜰 안에서 자, 입법자의 법률을 자, 입법권을 자, 최대한 존중해 주자. 자, 이런 이제 이념에서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입법권은 한 나라의 또 고유한 국가 권력으로서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헌법이라는 최고법이 갖고 있는 이념 안에서 충분히 좋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은 입법자가 힘들어서 만든 이런 것들을 헌재가 혹은 이제 법원이 혹은 행정기구가 마음대로 이제 폐기하고 무시하고 하지 말고 웬만하면 살려 쓰자. 예, 이런 의미로 이제 최대한 존중하자 말이 웬만하면 살려 쓰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계가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최고법의 의미를 넘어서는 뜰을 넘어서는 정도로 입법권을 이제 존중을 하고 살리다 보면은 결국 이제 헌법이 자기 자리를 내주는 결과가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최고법의 자리를 내주는 이런 결과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헌법 수용적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이 수용할 수 있는 뜰 안에서 입법권을 존중할 수 있다라는 한계. 그다음에 입법권을 이제 존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입법자가 설정한 문장의 의미 또는 입법자가 설정한 애초에 그 도입 취지 이런 것들을 망각시키는 정도의 어떤 해석을 하는 것들도 또 입법권 존중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의적 한계, 자, 문의적 한계 그리고 법목적적 한계, 입법 목적에 따르는 한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입법권 존중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로 나오고 그다음에 헌법의 뜰 안에서 이제 보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이 수용할 수 있는 이념의 뜰 안에서 가능한 것이라 그걸 이제 벗어나면 안 된다는 헌법 수용적 한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두 문자로 그냥 외울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데 다 이제 합쳐보면은 다합법 문목수라는 두 문자 나오거든요. 순서대로 문목수는 나중에 우리 과잉금지 가면 그 목수 침법 해가지고는 이제 과잉금지 구성원칙들 이런 것들을 이제 외우는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제 문시성을 가지는 장인 목수님이 계세요. 문목수라고 하는 이제 장인 목수님이 계신데 이 장인 목수님은 말 그대로 이제 장인이에요, 장인. 그러다 보니까 뭐 자도 안 되고 뭐 대충 뚝딱거려도 완제품이 툭툭 떨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문목수가 손대면 다 합법적으로 떨어진다. 합법적으로 제작이 끝난다. 이런 식으로 다합법 문목수 다합법 이렇게 이제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4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넓게 다뤄질 텐데. 자, 1번. 법률에 대한 헌법 합치적 해석이란 즉 줄이면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이란 어떤 법률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을 때 자, 다의적 눈에 들어와야 되죠. 요걸 이의적 이러면 또 틀려버립니다. 위헌적인 해석 가능성을 웬만하면 배제하고 합헌적인 해석 가능성을 택하여 법률의 효력을 웬만하면 유지하자. 웬만하면 법률을 살려 쓰자. 살려내자. 자, 요런 법칙이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대한 헌법 합치적 해석의 근거로 권력분리 원리, 민주주의 원리 관점에서 입법자의 존중 등을 들고 있다. 뭐 딴 거 다 이제 좋은 말들이고요. 여러분 첫째 줄 뒤쪽에 권력분리 원리 체크해 보시고 두째 줄 앞에 입법자 존중 체크해 주시면 이거 같은 말이거든요. 삼권 분립을 존중한다. 이 말이 좀 구체적으로는 입법권을 존중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자, 그 정도만 무리 없이 나와주면 나머지는 다 그냥 미사 요구들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3번으로 갑니다.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나 그 해석은 법의 문구와 목적에 따른 한국에 있다. 자, 법의 문구와 목적. 이거 나왔죠? 요겁니다. 문의적 한계와 법목적적 한계. 요 두 가지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즉 해서 설명하는데 안 읽으셔도 돼요. 딱 두 줄까지만 붙여하시면은 끝났는데 자, 근데 요거 이제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할 때는 하나가 더 있었는데 헌법 수용제 관계가 있었는데 그걸 제시 안 하고 있으니 이거 오지문 아닌가 이렇게 착할 수도 있는데 요거만 있다라고 하면 오지문이죠. 근데 요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틀렸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으로 갑니다. 그 헌법 수용적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판례상.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어떤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할 때 주로 이제 요런 거 입법자가 설정한 것들을 해치는가 안 해치는가 이런 것들만 좀 이제 진단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검진을 하다 보니까 그 진단 대상이 이제 한정되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주로 쌓여 있는 거지. 그 헌법 수용적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4번.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민법 조항 중에 그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에 사죄 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야, 이거는 사례까지 나왔는데, 자, 요 사례는 유명한 사례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 그 여성 동화 잡지 그 손배 소송 사건인데요. 자,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법원에 소송을 걸면서 자, 피해자가 자, 손해배상 청구 및 사죄 광고 청구를 했어요. 자, 이걸 서로 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현재가 이제 요거를 법원이 요거는 받아줍니다. 요거는 받아주는데 이 사죄 광고 요거는 이제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는 게 요게 이제 헌재에서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때 이제 사죄 광고에 대해서 법원이 사죄 광고는 안 돼 해가지고 손해배상만 이제 정해주니까 위헌 재청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으로 들어갔는데 헌재로 들어갔는데 헌재에서도 사죄 광고는 안 돼 이래가지고는 결국 이제 손해배상만 받던 사례인데 자, 요거는 인정되는데 요거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에 어긋난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 가면은 그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 손해배상 청구는 보면은 명예훼손의 이제 속성이죠. 명예가 한번 훼손되고 나면 이게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상당한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또 단순한 이제 금전적인 어떤 배상만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다양한 파급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민법의 그 명문에 보면은 명예훼손에 따르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그에 대신하여 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당한 처분이라는 게 특별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 이 적당한 처분에 사죄 광고가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 현재가 사죄 광고 넣으면 안 된다 이랬거든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죄 광고 자체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죄를 사하라 이런 이제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인격상을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을 보호하는 헌법의 이념에 어긋난다고 봐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사죄나 사과를 강요하는 것들은 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죄나 사과의 강요는 자, 개인의 인격상을 왜곡 굴절 시키는 것이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요. 인격상 왜곡. 좀 쉽게 하면 인격 모독이다. 이러면 인격 모독이다. 그래서 이제 인격권을 보장하고 이런 이제 헌법 이념에서 인정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원하지 않는 사죄나 사고가 무시된 사건에서는 대부분 위헌나요. 대부분 위헌 나오는데 다만 하나가 합헌 나오는데 최근에 학폭 가해 학생 서면사과 조치 그거는 합헌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관련 부분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으로 하시면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구상속세법 조항 중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이제 미리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상속을 포기해버리는 이게 마치 약간 그 뭐라고 할까 좀 얍삽한 짓을 한 건데 그 부모 꼬드겨 가지고 부모한테 그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좀 미리 주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는 나 사업하는데 좀 지금 급한데 가지고 미리 이제 받은 거예요. 아버지 재산의 일부를. 그래놓고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상속이 이제 이루어지면은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세를. 그게 싫어가지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상속 포기를.
자, 근데 이게 옛날에 이제 상속 포기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냐 마냐 이게 논란이 있는데, 자, 우리 현재가 이제 해석을 내놓는데 보세요. 자, 아버지 부모 재산을 이제 미리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이제 재산을 미리 증여받고 나중에 실제 이제 상속이 이루어질 때 포기를 한 자, 자, 이를 포함하지 않아 버리면 상속을 승인한 자의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포함시켜야 된다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는 거의 뭐 사전 증여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제 그 실질에 따라서 상속 재산의 범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이제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되고, 또한 그 상속세를 이 사람이 만약 안 내버리면, 면세돼 버리면 나머지 다른 형제들이나 다른 가족들이 자기가 내야 될 걸 대신 내줘야 되는 이런 이상한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상속인들은 이 재산에 관해서, 재산 가치에 관해서 어떠한 이익도 못 누렸으면서 이 사람의 세금만 대신 내주는 이런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제 공동 상속인들이 자, 세금만, 상속세만 자 정가받는, 다른 말로 하면 남의 세금을 대신 책임져주고 자기한테 떨어진 건 하나도 없는 이런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결과는 이제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 경우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상속세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예. 다른 상속인들의 어떤 재산 보호 이런 것과 밀접하다 해가지고 이제 해석을 내렸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오지로 나온 것들은 좀 세게 나온 거예요. 세게 나온 건데 하여튼 이것도 이제 한번 체크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경간부 시험에서는 1번 일단 볼게요. 1번. 헌법 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해석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은 유효한 법조항의 의미나 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실효된 법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은 합헌적 법률 해석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좋습니다. 자, 첫 줄 맨 뒤에 자, 법률 해석은 유효한 법조항 이 정도 체크해 놓을까요? 합헌적 법률 해석이든 뭐 모든 법률 해석이 실존하고 유효한 법조항을 분석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대상도 없는 것들을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거는 법 제정행위거든요. 네, 그래서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이제 해석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 실존하지 않는, 실효되고 없는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미를 이렇게 만들어낸다. 네, 의미를 생성한다면 이거는 입법행위입니다. 네, 그래서 자, 실존하지 않는 자, 종례는 있었지만 해석 당시에 뭐 폐지되고 없는 이런 어떤 조항 부분들을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되는데 있어야 될 텐데 해가지고 만약에 해석을 이제 부과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존하지 않는 법조항을 법조항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이제 의미를 부여한다면 혹은 생성한다면, 자, 이거는 결국은 법의 해석의 의미를 넘어서 법을 만드는 작업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는 법의 해석을 넘어 자, 법을 제작하는, 그죠? 제작하는 행위다. 네, 그래서 이거는 법을 해석해야지 입법부도 아닌데 법을 제작하면 되겠느냐? 법은 입법권자가 제작하는 거지. 함부로 이제 사법권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법원이 예전에 있었던 과세 근거 조항이 있었는데, 이건 뭐 사건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실제 시험에 나오지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어떤 경우냐면 예전에 이제 그 구세법상 어떤 법인세 과세 근거가 있었는데 그에 따라서 과세 처분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제 과세 처분에 대해서 이제 그 납세를 하기 전에 이 법이 근거 조항이 삭제됩니다. 입법자가 삭제한 게 이 법마다 따로따로 막 이렇게
법인세 그 면세 조항을 뭐 이렇게 예외를 두고 막 이러다가 약간 그 형평성의 문제도 그러니까 좀 획일적으로 조세 제한 특례법으로 좀 이렇게 일률적으로 앞으로 규율하자 이러면서 그 개별법에 있던 그 과세 뭐 면제 조항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 조항, 그 이제 과세 근거 조항을 없애버렸어요. 폐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과세 근거조항에 따라서 과세 처분은 받았는데 실제 이제 납부할 무렵에는 그 과세 근거조항이 없어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나 세금 안 내도 되겠네 이랬더니 법원에서 세금 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세 행위 당시에 유효하게 존재한 법률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하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헌재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불타고 나가지고 위헌 제청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저 세무서에서 이제 세금 내라고 독촉을 하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때 이제 위헌 제청을 해가지고 아니 행위 당시에 과세 처분 당시에는 있었던 법이지만 지금 내가 이제 납세를 하는 시점에는 없어진 법 아니냐? 그러면 이게 내가 납세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냐? 이래가지고 위헌 제청을 했더니 우리 헌재가 하는 말이 그러게 행위 당시에 유효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또 입법자가 폐기한 이유 자체가 이런 조항을 뭐 이 법에서 따로 관리한 것보다는 좀 포괄적인 어떤 그 조세 제한 특례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뭐 거기서 좀 일반적으로 규율하자 하면서 아예 그냥 그 부칙 규정도 없이 뭐 경과 규정도 없이 그냥 싸그리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폐지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입법자의 이제 완전 폐지의 어떤 그 의미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 납세 당시에 유효하지 않은 법을 과세 당시에만 유효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유효한 걸로 보는 것들은 이거는 법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위헌 결정 위헌으로 판단하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을 대조하지 마세요. 사실관계를 대조하면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을 해석한다는 말 자체가 어떤 존재하는 것을 분석하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잘 하시면 되겠어요. 자, 법의 해석은 존재하는 법을 분석하는 것이지 없는 법을 만드는 작업이 될 수 없다. 이 뜻으로 보통의 언어로 그냥 이해를 하십시오. 자, 다음에 이제 3번 지문 가볼게요. 헌재의 헌법 해석은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를 탐색 확인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관철하는 작업인에 비추어 헌재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 통지의 심사 기준은 원칙적으로 법률 제정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다. 자, 틀렸는데 그 마지막 줄에 법률 제정 당시 요 기준 시점이 틀렸습니다. 우리 헌재가 이 판례가 무슨 판례인가 애매할 수 있는데 유신헌법상 긴급조치 위헌 결정에서 나오는 재판규범 상정 논리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네, 제4공화국 유신개헌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유신헌법 당시에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엄청나게 무지막지한 국가 긴급권을 도입을 했는데 그게 이제 긴급조치권입니다. 요거는 뭐 요건이 너무 열려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긴급명령, 뭐 계엄선포 이런 것들은 저리 가라요. 뭐 마음 먹으면 언제든 발동할 수 있는 뭐 이런 여건을 가진 독재권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 당시에 조치에 위반돼 가지고 뭐 형을 살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뭐 십수년 지나 몇십 년 지나 가지고 이제 재심을 걸어 가지고 재심이 이제 성립되면서 그때 이제 재심 재판에서 위헌 제청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들어간 사건이거든요. 그때 이제 위헌 결정 내립니다. 그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자, 이 사건에서 이제 문제는 이제 이 긴급 조치가 발동될 당시에 근거법은 유신헌법이잖아요. 과거 헌법.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유신헌법을 가지고 위헌 여부를 따지는 기구가 원래 아니거든요. 현행헌법의 이념을 수호하고 유지하는 이런 기구로 만들어져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판규범이 뭐냐, 이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이제 척도가 유신헌법이냐, 현행헌법이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재가 이제 그걸 밝혀주는 건데, 자, 행위 당시에 이 조치 당시의 법은 유신헌법이지만은 결국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담당하는 기능 자체가 자, 헌법재판소는 자, 지금 현행 헌법의 자, 가치를 확인하고 수호하는 기구입니다.
자, 현행헌법. 지금 우리 주권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선택하고 있는 이제 국가 이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국가 공권력장들이 이걸 침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수호하는 기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유신헌법상 긴급 조치에 대한 위헌성 판단은 그 판단 대상이 유신헌법의 요건을 충족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아니라 뭐 그거는 적법했을지 뭐지 몰라도 그거는 변론으로 하고 이 유신헌법 단계에서 떨어졌던 긴급 조치가 지금 이 현행헌법 87년 헌법 이념 하에서도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가 그걸 따지는 거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므로 자, 이 긴급 조치가 유신헌법의 요건을 갖추는지 자, 이게 판단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자, 현행헌법 하에서도 그 긴급조치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 요걸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 판단의 결이 다르다고 봤어요. 그래서 지금 헌재가 이제 유신헌법상 긴급조치가 이제 위헌인가를 판단할 때 뭐 이런 의미에서 위헌인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유신헌법이 이제 없어진 법, 과거법의 뭐 요건 충족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현행헌법 하에서 이런 이제 유신헌법에서 단행되었던 어떤 국가 조치가 지금도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무효다 하면은 야 형사보상 해줘, 손해배상 해줘. 근데 지금도 유효다 하면은 이제 형사보상이나 손해배상은 필요 없겠죠, 그죠? 그런 어떤 갈림길에서 현행헌법 하에서도 효력이 유지될 것인지 요걸 이제 따지는 것이지 유신헌법에 옛날 국법에 써져 있던 요건구비 여부를 지금 헌재가 판단해 주는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위헌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현행헌법이 된다. 현행헌법. 그러니까 심판 당시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자, 이제 그 두 줄 보시면요. 다시 보시면 마지막 줄 보시면 법률 제정 당시에 효력을 가지는 헌법, 즉 유신헌법이 아니라 지금 이제 심판 당시에 효력을 가지는 헌법, 현행헌법이다 이래 봤습니다. 여백에 좀 써놓으세요. 그래서 여백에다가 자 이해가 되시면은 심판 당시, 헌법재판 당시 효력을 가지는 현행헌법이 심사의 기준이다. 이렇게 밝혀요, 판례가. 그러면 이제 법률 제정 당시 이런 용어들은 이제 왜 나왔냐면 이 유신헌법상 긴급 조치가 법률의 효력을 가졌어요. 그때. 지금 우리 지금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을 보면은 우리 헌법전에 76조에 보면은 긴급할 때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해가지고 실적 의미의 법률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신헌법에도 보면 이제 긴급조치가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실적으로 법률의 효력을 가집니다. 실질적 의미의 법률 효력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표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 제정 당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긴급 조치 당시 이 표현이거든요. 그 당시 유효했던 유신헌법의 요건 구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별개로 하고 이런 조치가 지금 우리 현재의 이념 안에서 현재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런 이념 안에서 이게 이제 효력을 유지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걸 판단해 가지고 현재는 이제 효력이 없다 유효결정을 내려줬던 이런 사례거든요. 자, 요거는 상당히 이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분석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헌법의 개정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6번 개정 절차인데 요거는 쿨하게 우리가 대해야 되죠, 그죠? 어차피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쿨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표로 또 먼저 내려가 볼게요. 먼저 그 순서를 바꾸는 문제가 예전에 7급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경성헌법 원칙이 적용되는 아주 엄격한 원칙이 적용되는 개헌 절차이기 때문에 제공, 결투, 포효라고 하는 이제 두 문자로 순서 일단 먼저 한번 딱 살짝 체크해 놓으시고 자, 그다음에 제공권 장악을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 전투기가 포효하는
이런 모습을 해요. 예, 북한 전투기가 이제 한계선을 넘어왔을 때 우리 전투기가 대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공권 장악 또는 제공 결투를 위해서 우리 전투기 KF-21이 포효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각 영역마다 이제 출제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란 제한 단계로 가면은 국회 제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대통령도 제한권을 가지느냐 이런 것들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뚝 지문이 나오면은 그럴까 이럴 수 있는데, 자 확실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두 문자 체크를 해볼게요. 예, 요 별도로 하죠. 예, 강의 팁. 자 과반수 할 때 과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다음에 대통령 할 때 대 동그라미 쳐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공고란으로 가면 대통령이 자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됩니다. 숫자 2에다가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2, 딱 2만. 그리고 이제 밑에 국회 의결 거치는데요. 공고된 날로부터 기점으로 해서 자 60일 내에 국회에서 정족수도 상당히 높아요. 헌법이니까. 그래서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맥락만 갖춰도 되죠. 뭐 헌법을 바꾸니까 국가 뭐 큰 틀을 바꾸는 거니까 정족수가 엄청 높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저 맨 앞에 이제 60일 할 때 숫자 6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란 국민투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예. 관습헌법 아까 볼 때 이제 관습헌법으로서 이제 수도를 서울을 이전하는데 이제 투표 안 거쳤기 때문에 위헌 떨어졌잖아요. 자 대통령은 국회 의결 후 30일 내에 국민투표에 부의하여야 한다. 자 30일 할 때 숫자 3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정족수는 됐고, 바로 밑에 거 일단 한번 볼게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 헌법 개정은 확정된다라고 했는데, 확정에다가 이건 두 문자 아니고요. 좀 체크 포인트 넣으세요. 확정. 요 확정 시기 묻는 문제가 오임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체크해 놓고, 결국 국민 투표 절차가 있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결국 나라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은 나라 주인의 어떤 의견을 통해서다, 의사를 통해서다. 예, 그래서 이 국민 입법이라고 해요. 헌법 개정을 국민 입법. 국회가 입법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입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투표 시에 이제 확정이 되는 거지. 예, 국회 의결 시에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공포를 통해서 확정되던 것도 아니고 국민의 의견이 표출됨으로써 그냥 확정돼 버립니다. 확정이란 말은 이제 더 이상 바꿀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 철회하거나 뭐 이렇게 바꿀 수 없다, 예,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자 그다음에 밑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공포죠. 공포 보시면은 자 대통령은 국민투표의 결과를 즉시 공포해야 된다. 즉에다가만 체크하시면 즉. 예, 그래서 요 두 문자로 순서대로 딱 기억합니다. 네, 과대 263 즉은 이제 말을 좀 바꿔가지고 자 과대 263 즉위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과 대표 정하잖아요, 그죠? 예, 그때 이제 264라고 하는 우리 저항시인의 자손인 263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성격이 비슷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워낙 활발하고 열정적이어서 과 대표로 뽑혀가지고 즉위했다 이러시고 과 대표로 즉위했다. 예, 이렇게 이제 기억하죠. 그래서 과대 263 즉위, 과 대표로 263이 즉위했다 이렇게 이제 암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로 올라가시죠. 1번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 과대 보이죠? 예,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2번으로 갑니다.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기간 공고하고, 자 263 나오네요. 자 20일 2 그리고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의결한다. 26 예, 다 맞습니다. 그다음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은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확정되고, 요게 어려운 문제인데 아니죠. 3분의 2 이런 수치는 좋아요. 예, 근데 확정 시기가 이때가 아니라 국민투표 시가 확정 시기입니다. 그죠? 국민투표 과반 플러스 과반으로 이제 찬성이 나왔을 때 그때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국회 의결로 확정된다라는 표현이 틀려버렸어요. 확정되고. 자,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 의결을 거친 즉시 이를 공포해야 된다. 뭐 즉시라는 말은 이제 틀린 건 없고, 그죠? 즉위했다 할 때 즉시. 그래서 이제 첫 줄 뒤에 확정 시기가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들어가 있어요. 법무사 문제를 이렇게까지 내네요. 자, 그다음에 4번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한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야, 이거는 이제 헌법 개정 한계 조항은 아닌데 고칠 수 있습니다.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 이런 것들은 이제 고칠 수는 있는데 다만 그걸 제한한 대통령한테는 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이제 효력 제한 규정이거든요. 효력 제한 규정. 그래서 헌법 개정 한계 조항이 아니라 효력 제한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게 시사성이 큽니다. 최근에 화제성이 있죠.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일 지금 화두에 오른 게 헌법 개정 뭐 이런 것들도 화두에 들었고 그래서 개정 절차 문제가 아마 나올 가능성이 커요. 한 3년 정도 돼가지고 딱 나오기 좋거든요. 이제 3, 4년 돼가지고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요즘 인기 높잖아요. 그래서 저 대통령이 한 번 더 있으면 좋겠다. 5년 너무 짧다. 이러니까 헌법 개정 그러면 할까 이러면서 요 조항을 지금 개정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우리 헌법에서 제한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 조항을 만약에 삭제를 한다거나 바꾸는 당시에 그걸 제한했던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없도록 이제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약간 우회적인 틀이 있습니다. 제한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요거를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는 그러면 국회 측에서 제한하면 어때? 대통령이 직접 제안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우회적으로 해석을 할 가능성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아니 제안 당시 대통령이라고 했잖아. 제안을 누가 하든 간에 대통령 본인이 하든 국회가 하든 간에 그 제안이 되는 당시에 그 집권 대통령이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악의적으로 짜고 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도록 해놓은 거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그 효력이 제한되거든요. 근데 요거 그래도 시도할 겁니다. 그래도 시도하는 게 일단 고쳐보는 거죠. 예, 국민의 뜻으로 고쳐놓고 누군가가 이제 위헌 제기하면은 우리 헌재가 뭐라고 하면 헌법 규범으로는 헌법을 심사 못한다 해가지고 헌법 규정 위헌 심사 부정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헌법이 개정돼 버리면 이게 위헌 심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쪽 되든 안 되든 간에 개정을 해버리고 나면 새 헌법이 개정돼 버리면 우리 헌재가 헌법 규정은 위헌 심사 대상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제로 가지고 이제 국민들의 이제 인기를 등에 업고 그 헌법재판소의 기존의 헌법 규정 위헌 심사 부정서를 매개로 해가지고 연임 이런 것들을 한번 기도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결과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화제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 조항 자체가 헌법 개정 전체가 화제성이 있는데 이 조항은 더더구나. 그리고 또 헌법 개정 논의 속에 또 하나 있는 게 수도 이전 작업의 마무리거든요. 그래서 수도 이전을 지금 애매하게 수도 이전을 못했죠. 못하고 이제 지금 행정도시법을 만들어 가지고는 행복도시법을 만들어 가지고는 이제 행정 기능을 좀 분배하는 이런 형태로만 지금 이제 이루어져 있지 수도를 통으로 지금 설정하는 문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고쳐버리면은 심사 못한다고 하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다 보니까 일단 고치고 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지금 집권 여당이. 자, 그래서 지금 헌법 개정, 관습헌법, 그 다음에 지금 그 헌법 개정 조항 중에서도 128조 2항 4번 지문 요것들은 엄청나게 이제 화제성 크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법무사 시험이 지금 간격이 생겼기 때문에 출제된 이후에 바로 작년에 나오고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요번 우리가 이제 치를 시험에 충분히 출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으로 갑니다. 대통령이 발의하는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예,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통령의 입법권 행사는 전부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거든요. 89조에 가면. 요건 뒤에 이제 통치구조 가면은 또 한 볼 기회가 있을 텐데 여기에다 써놓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 89조에 가면 자, 예, 뭐 호까지는 제가 암기를 못하겠는데 이게 몇 통과 하면은 네, 그 3호. 자, 89조 3호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입법권 행사 그런 것들을 국무회의 심의 필수 심의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헌법 개정안, 그다음에 뭐 법률안, 그다음 대통령령안까지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대통령이 다 할 수 있는 입법권 행사입니다. 넓은 의미. 그래서 압축을 하면 자, 대통령의 자, 입법권 행사에 대해서 심의 대상으로 이제 심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주문이 또 많이 나오는 게 그 대통령령안까지 이렇게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령안에다가 총리령안, 부령안 이런 거 끼워가지고 또 오주문 만듭니다.
예, 이거는 뭐 국무회의가 국무총리나 뭐 각부 장관을 보좌하는 기구가 아니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보좌 대상인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 이런 것들을 이제 브레인스토밍하는 게 국무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그래서 이제 총리령 안 이것도 한번 써드릴게요. 예, 불령안 각부 장관들이 내리는 불령안 이런 것들은 심의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각부 장관들이 내리는 총리령안이나 불령안을 이제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절차가 엄청 간소해요. 예, 대통령령보다는 대통령령은 이제 그 법률보다는 훨씬 이제 간소한 절차인데 어쨌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는 또 총리령 불령보다는 좀 까다롭죠. 자, 그다음 이제 7번 문제 들어가시는데 요거는 휴식 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